현대중공업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리뉴얼 분석을 해볼 이유가 좀 생겼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얘기를 하기 전에 로이터 통신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은 주식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루기 위한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한국 정부가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주 수익률 정책을 포함한 금융개혁을 올해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화요일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낮은 배당금 지급, 재벌로 알려진 불투명한 대기업의 지배, 이런 얘기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못마땅합니다. 오나가 주도를 하는 게 오히려 주식회사로서는 좋다 하는 입장에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경향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재 배당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거래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것과 금융감독원이겠죠. 영어로 된 기업 신고의 부족으로 인한 정보 접근의 불평등에 대해 불평했다. 이렇게 이제 주요 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고라고 번역된 것은 공시라고 해석을 하면은 좀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기업들이 향후는 기업 공시도 영문으로 된 것을 좀 동시에 공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거꾸로 외국 투자기관들이 한국 투자가 매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로 나간다면 현재 영어가 세계 패권이니까 뭐 영어로 공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전에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 때 한 3천 코스피 3천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한 1200 이상이 폭락을 해서 1845 수준으로 지금 코스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외국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영어로 된 기업 신고서를 요구하는 게 한국에만 요구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가까운 중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에도 그렇게 동시에 똑같이 요구를 해야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도 좀 볼 필요는 좀 있긴 있겠어요. 우리만 호구는 아니다. 니들이 한글을 배워서 알아봐라 이놈들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국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죠? 에, 개혁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폭발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익 배당도 이익이 나야 이익 배당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이익을 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익 배당을 낮추는 대신 이익 잉여금을 그동안에 쭉 축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 장부 가격 가치가 크게 올라갔는데 뭐 물론 글로벌 배당률보다는 뭐 낮은 거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에 대한 뉴스 기사가 국내 뉴스도 아니고 또 야후 로이터 통신에서 발견을 한 건데요. 펠런티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펠런티어는 남한과 2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세계 최대 조선 대기업 중 하나인
한국의 현대중공업 그룹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5년간 2천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의 조선사 계열사들은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 이런 용어들이 이제 저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매우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 또 스루포트회계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팔란티르의 펠런티어, 요거 뭐 번역할 때마다 이제 한글을 다르게 이제 얘기하는데, 펠런티어의 운영 체계인 파운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사용할 것이고, 펠런티어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샹카르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말했다. 서플라이 체인의 혼란과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직면하고 있는 수출 주도형 경제의 기업들은 보다 많은 기업이 데이터와의 상호 관련을 맺어 몇 주 이내에 곧바로 성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 욕구를 이 펠런티어는 충족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지금 지들이 광고를 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펠런티어라는 게 원래 생긴 거는 미국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억만장자 사업가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 사람이 2003년에 공동 설립한 회사라고 그러고요. 현재의 매출의 반은 민간 부분에서 오고 있고, 나머지 반은 정부하고 거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보면서 연간 이게 한 5년간 2천만 달러니까 올을 하는 1년에 한 400만 달러 정도 들어가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억 원 정도, 현재 환율로 그거를 이제 재고 관리에 투자한다. 결국은 이제 여기 남아 있는 대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데이터와의 상호 관련, 이런 거로 해서 결국은 재고 관리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연간 10억이면은 충분히 역량이 있는 기업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런 역량 있는 이 한국인들이 또한 있고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글로벌하게 영업을 하는 쪽에 있어서는 남들한테 이 좀 보여주기, 쇼잉, 내용은 뭐 빤하다 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사야 좀 속된 말로 한국의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좀 들어가지 않겠냐. 결국 제 생각에는 로지스틱, 물류가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좀 의견을 대신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펠런티어 회사에 대한 이 뉴스를 추적을 해봤는데, The Perfect Stock for Dangerous Times라고 이게 회사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왜 dangerous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간은 모든 것을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잘 보관되지만, 시간이란 것은 모두 시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은 깨지게 되어 있는데, 그걸 댕저러스라고 개념을 잡는다 그러면 거기에 완벽한 재고 관리를 시켜주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빅데이터 개념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CIA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하고 군사 조직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고담이라고 도 있군요. 고담. 그러니까 배트맨이 나오는 고담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파운드리. 이런 게 있고요.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이거 스펠링은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객이 원하는 환경에서 기타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계층인 아폴로의 세 가지 주요 플랫폼을 이 펠런티어라는 회사는 무기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한 것은 뭐 이런 그 여기 그 이 뭐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뭐 전산 프로그래머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 산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런 산식이 뭐 함수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매우 뭐 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킵니다. 어, 요게 이제 이 말하자면은 그 기업의 이미지를 그 군복을 입은 여군을 이미지로 내세웠어요. 어, 뭐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적으로 이쁜 그 여군을 모델로 써서 진짜 여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선전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리뉴얼로 봐서 재고자산 상반기 명세를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재고가 왜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느냐 그러면은 물론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도 증가하는 게 상식으로는 통합니다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매출이 증가해도 재고는 줄일 수 있는 기업이 더 바람직한 기업이라고 저는 줄곧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시도 이 아래와 같은 그런 양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폐기 같은 거, 그 다음에 타개정 대책, 이런 거를 좀 명백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조선업이라는 것은 제품은 없죠. 바로 그 완공되는 대로 바로 그 이 출시, 그러니까 그걸 뭐라 출항시키는 거니까, 진수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 제공품이 결국은 제공품이 814억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예. 전년에는 뭐 줄어든 적도 있긴 있네요. 근데 원재료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그 조선소는 이제 철강제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페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재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다 원재료로 본다 그러면은 원재료는 그 가격 인상 등을 위해서 확보해둘 필요성은 있는데 이 원재료는 그 작년보다 좀 적게 그 이 증가를 했네요. 어, 그리고 뭐 저는 그 평가 손실을 그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재고자산에 관해서는. 에, 그리고 이제 계약자산이라는 게 이제 미청구 공사 성격인데, 요게 뭐 크게 증가진 않았어요. 그 이 제공품이 더 증가했지, 계약자산은 26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부분 그 예를 들어서 생산과 영업은 다들 옛날부터 중요시 했는데 그 물류를 그 재고를 취급하는 그런 조직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과거는. 근데 이제 이 물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로지스틱 그게 이제 그 병참 이런 게 나오면서 미국에서부터 그 병참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게 기업 경영에 들어오면서 물류 조직이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는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제가 물류가 그 영업과 생산과 동등한 그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자재 재고 관리하던 사람들은 그 창고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그 기술자들 보고 너 재고 관리하라 그러면 내가 미쳤냐 내가 기술자가 또 영업하는 사람한테 재고 관리 신경 쓰라 그러면 그걸 왜 제가 해요? 나 영업하기 바쁜데 그럼 공장에서 해야죠. 그럼 공장 기술자 보고 재고 관리하라 그러면은 내가 미쳤냐 기술자가 이런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무식한 그 창고쟁이들을 쓰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힘 약한 그 사람들한테 이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나 생산은 지들은 최고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경험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물류 조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제가 실질적으로 했고 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희열감이란 것은 말할 정도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나 생산이 물류를 절대 무시를 안 하고 의견을 존중하면서 생산량도 조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고가 좀 쌓일 때는 정보를 영업한테 줘가지고
야, 그거 좀 더 빨리 그 좀 어떻게 좀 소화 좀 해봐라. 뭐 이런 그 의견, 대화, 커뮤니케이션, 어,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자,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3단계, 현대중공업 퍼펙트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표를 볼 때 저는 매우 그 기쁘게 생각하고 현대중공업한테 거꾸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시장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회계 투명성부터 그 선행돼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해야 된다. 그게 기업들로 하여금 폭발성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기업만이 주가가 오르고 또 임금도 높게 주는 기업이 주가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장부 가격 수준의 그 주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부 가격 이하인 회사들은 재고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그 회계 투명성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현대중공업의 장점은 수주산업에서 특별하고 1등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게 이제 그 수주잔고를 나타내는 공시 그 표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 기간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은 기간 개념이 없이 그냥 수주잔고만 알려주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그 일개 그 기업의 공무부 수준 정도뿐이 그 현재 공시 그 수준은 저는 그 공무부 수준이라고 지금 그렇게 폄하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현대중공업은 아주 훌륭하게 디스클로셔 공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그러냐 그러면은 자, 연말 그 수주 잔액이 있었잖아요. 그거로 상반기까지 11조 원을 추가 수주를 했다 이게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32조 정도 되겠네요. 33조까지 가까이 올라가겠네요. 32조라 그러고 거기에서 그 4조분이 이 진수를 못 시켰으니까 배를 수주잔고가 28조나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수주잔고가 이게 줄어드는 게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잘 해서 그 제공품이 안 쌓이게 하면서 또 납기를 또 빠르게 그 저기 완성을 시켜야 이 납품액 그러니까 완공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그 조선업이 돈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저기 수주 잔고가 그게 늘었다는 거는 뭐 이게 수주 많이 했다는 것으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수주를 많이 한 거는 그 좋은 거다 하는 의미로서는 이 괜찮은 건데 요거에 따라서 그 계약 자산이 또 똑같이 증가하고 미천고 공사죠.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요. 재고도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요. 자, 원가 패러다임으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반기에 그 3,242억 원이 적자니까 이것을 손익분기점으로 만들려면은 연말에 얼마까지 매출을 일으켜야 되냐 그러면은 8조 8천억 888이네요. 네, 좋은 숫자 중국 애들은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죠. 88.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 두 배가 아니고 113%이 매출을 더 추가시켜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죠. 요 경우에 재고가 포괄 재고 자산 성격인데요. 10% 증가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작아지죠. 이게 원가 회계의 망령이고 그 다음에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배 하나의 이 가격을 계약하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하면은 9억 2천만 원짜리 이 견적을 냈다. 그러면은 선주하고 협상을 해서 9억 2천만 원에 했다 그러면은 자, 손익분기점 수준이 9억 2천인데 이게 9억 2천에 계약해도 원가 계산을 하면은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계약 자산이 증가하고 제공품이 증가하면은 이게 3천억 남는 거로 나온다 이게요.
그런데 그럼 또 욕심을 내고 또 재고도 줄여라 하는 그 말하자면 지시가 내렸다. 그래서 10% 우리가 그 올해 그 10조까지는 해야 되는 회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 탑 경영층에서 요구해가지고 영업하고 생산하고 뭐 노력을 해서 10%가 증가를 했는데 거꾸로 재고는 줄이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5%를 줄여봤더니 돈에 그 재고에 돈이 쌓이니까 근데 역으로 그 이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해 버리죠. 이게 원가 회계의 망령인 겁니다. 이게 비상식적인 거고 비논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생존에 불이익을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그런 거죠. 원가 세계가 200년 이상 된 기만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배부, 가공비 배부 알로케이션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제품 원가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주장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이제 제가 아니고 미국의 유태인 양자 물리학자이신 물리학 박사인 골드랩 박사가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순 속에서 다들 살고 있으면서 뭐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났네, 안 났네 해가지고 주가가 어떠네 하는 게 우습다 그런 얘기죠. 우습다. 그러니까 저기 2천만 달러 계약을 했다. 그것도 결국은 괜히 돈만 처지르는 짓 아니겠느냐, 잘못하면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기왕에도 지금 잘 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 그렇다면은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본 계획을 해본다면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사실 스루풋 개념이 있으면 아주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한 2배 오른다고 보면은 스루풋율은 이제 마진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니까 그걸 얼마 매출을 해야 되냐 그러면 단순하게 운영 비용 나누기 스루풋율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목표이익이 여기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금액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10조 596억 5,960억이네요. 10조 5,960억. 뭐 거의 11조 정도 해야 손익분기점이 되고 조금 이익이 남는 선 정도라고 일단 매출 목표를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단순 2배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매출 재료 비율은 똑같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이게 매출을 추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수주 잔액을 빨리 이 계약자산 미청구 공사를 공정을 빨리 진도를 시켜가지고 재고 관리도 잘해서 20% 정도 속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선박 건조 과정을. 그러면 이제 매출 재료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이 매출액과 매출 재료비는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한다고 보면은 이게 한 10조 원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원가 회계는 9조 2천억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계약이 되겠냐 이게요.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결국은 제한은 10조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9조 2천억에 결국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남는 돈은 원래 한 9,472억 정도 남는 정도는 해야 될 텐데 1,444억 원. 뭐 죽을 사자가 계속 나오네요. 이 정도뿐이 이익을 못 낸다 이게요. 9조 2천억을 하더라도. 그래서 현실은 원가 세계가 기생충으로 숙주를 지배하는 세계로 싸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재고만 증가시키면 그래도 영업이익은 나게 돼 있어. 그게 원가 회계의 장점이야. 당신네들을 살려주는 거야, 그게. 그게 이제 기생하는 놈들이 하는 얘기죠. 기생. 여기서 기생하는 놈들 세력이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 회계하는 애들이다 이 말입니다. 회계법인.
뭐 이런 거죠. 이거를 그 타파한다는 것은 진짜 개혁일 겁니다. 혁명이고. 저는 그런 혁명이 일어난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루픈율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 재고 회전율을 15.7%만 증가를 시킨다. 그러면 3회전 한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45%나 증가하고 12조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핏은 잠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그 스팸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1조 정도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펠런티어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몰라도 재고 관리 잘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댕지러스한 시간들 속에서 완벽한 이 퍼펙트한 스톡 재고를 관리하도록 해주겠다. 나도 그건 할 수 있다 이게 프로그램 그렇게 이 45억 원씩이나 1년에 돈 내면서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할 자신이 있다. 또 싸게라도 1년에 한 10억만 줘라. 내가 다 해줄 능력이 있다. 프로그램까지. 물론 제가 프로그램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국내 이 능력 있는 전산 회사들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 그러면 우리 IT 회사도 우리가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야지 왜 미국 그런 거 CIA하고 거래하고 뭐 그런 어떤 네임 밸류 때문에 미국 애들 거를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전투기를 사온다는 건 좋아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머리가 좋은 민족인데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데이터 양이라는 게 이제 빅데이터 양이죠. 그들이 내린 결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이 무슨 결정을 했는데 또 중간 생략이 되고 데이터의 양과 표면적을 개선함으로써 그 데이터 IT라는데 나 표면적이라는 개념은 현재 뭔지 좀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의사결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데이터 양과 표면적을 개선함으로써 여기 이제 뭔 뜻인지 이제 제가 좀 이 개념이 안 와닿는 거죠.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원가 회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정은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오히려 건초더미 증후군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1년에 45억씩이나 탤런티한테 돈 주는 식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낭비인 거죠, 낭비. 낭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탤런티어 이 기업이 재기론 경영을 도입한 프로그램이라 그런다면 저는 비싼 가격으로 그건 사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근데 자기네들 비밀 알고리즘을 알려줄 리가 없죠. 저는 이렇게 스루풋 회계를 분석하면서 사실상 다 오픈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스루풋 의사결정 과정, 스루풋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을 리뉴얼해 봤습니다. 탤런티어 자재 관리 프로그램이 또 뭐 자재 관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산 관리까지 다 포함되고 구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성격이겠죠. 현대중공업이 기왕의 회계 투명성도 좋고 좀 모범 기업으로서 모델인데 수주 산업에 잘 되시기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리뉴얼을 해 보았습니다. 다소 길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